이야기는 새벽 2시 40분. 오직 커피와 본능만이 나를 깨어있게 하던 차갑고 기계음이 감도는 서버실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몰랐던 것은 해가 뜰 무렵 누군가가 내릴 조용한 결정 하나가 내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내 앞에는 12개의 모니터가 방화벽 활동부터 금융 플랫폼을 오가는 실시간 데이터 트래픽까지 모든 것을 비추며 빛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때 그것이 눈에 들어왔다. 결제 검증 시스템을 타격하는 작고 반복적인 신호들, 무작위적인 노이즈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잠긴 문을 똑똑 두드리며 손잡이를 돌려보는 것처럼 통제되고 계산된 타이밍이었다. 나는 방화벽 로그를 확인했다. 경고 알림은 없었다.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았다. 좋지 않은 징조였다. 이것은 이 배후에 있는 누군가가 경고를 유발하는 임계값 바로 아래로 레이더망을 피해 숨어드는 법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트래픽을 격리하여 오염 위험 없이 분석할 수 있는 보안 디지털 공간인 샌드박스로 우회시켰다. 출처는 내부로 보였는데 이는 말이 되지 않았다. 나는 추적을 계속했다. IP 주소는 ARC1DBX라는 이름의 장비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건 지난번 인프라 이전 작업 후 영구적으로 폐기되었어야 할 내부 데이터 서버였다. 내 손으로 직접 폐기 승인 서류에 서명했던 기억이 났다. 그런데 그 서버가 온라인 상태로 활성화되어 있었고 존재해서는 안 될 백도어 채널을 통해 트래픽을 라우팅하고 있었다. 심박수가 치솟았다. 이것은 단순한 침해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네트워크 내부에서 죽은 시스템을 깨운 것이다. 관리자급 권한과 우리 아키텍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누군가가 전면적인 봉쇄 조치를 취하고 비상 버튼을 누를 수도 있었지만 만약 내 판단이 틀렸다면 주니어 엔지니어부터 이사회 임원들까지 모두를 놀라게 할 일이었다. 수백억 원 규모의 실시간 거래를 중단시킨 책임을 내가 뒤집었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결단을 내렸다. 침묵을 지키기로 했다. 내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이며 포트를 격리하고 악성 문자열을 태그하고 주입된 코드를 걸러냈다. 나는 실시간 지표를 끌어와 측면 이동의 흔적을 스캔했다. 파고들수록 확신은 커졌다. 이것은 외부 해킹이 아니었다. 내부 소행이었다. 서버는 수동으로 재활성화되었다. 자동화 플래그도 재부팅 로그도 예약된 작업도 없었다. 마치 죽은 자가 되살아난 듯 갑작스러운 신호뿐이었다. 그리고 건물 안에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2시 54분 나는 즉각적인 위협을 무력화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다. 회사 내부의 누군가가 우리가 몇 달 전에 묻어버린 기계를 켰고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재활성화된 서버의 접속 경로를 차단한 후 나는 모니터링 베이에 남아 잔여 트래픽이 스스로를 설명해 주길 기다리며 화면을 응시했다. 공격 서명에는 뭔가 불안할 정도로 익숙한 점이 있었다. 기본 위협 탐지망을 빠져나가는 방식, 데이터 요청을 조각내어 자동 필터에 걸리지 않게 하는 방식, 야생의 외부 공격에서는 볼 수 없는 스타일이었다. 그것은 내부적이고 실험적이었다. 작년에 있었던 테스트 프로젝트를 기억해내기 전까지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우리 팀이 이전 리더십 하에 있을 때 나는 내부 코드 아카이브를 뒤졌다. 폐기된 시뮬레이션 훈련에 사용된 샌드박스 익스플로잇을 찾아내는데 10분이 걸렸다. 유사점은 놀라웠다. 패킷 지연 패턴, 자격 증명 스푸핑, 심지어 분할 로직까지. 그 오래된 파일의 제목은 슬립스트림 알파 개정판이었다. 그리고 작성자는 최민석. 나는 얼어붙었다. 최민석은 우리의 수석 침투 분석가 중 한 명이었다. 예리하지만 엉뚱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는 내부 취약점 테스트를 자동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슬립스트림 모델을 제안했었다. 그 접근 방식은 공격적이고 거의 무모했지만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결국 그 제안은 너무 불안정하고 침습적이며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몇 주 후 부서장과의 갈등 끝에 그는 비운영 직무로 좌천되었다. 그리고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작별 이메일도 링크드인 업데이트도 소문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 그런데 지금 그의 코드가 무기화되어 다시 나타났고 누군가가 최민석이 있을 때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우리의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에 맞게 그것을 조정해 놓았다. 이는 누군가가 현재의 아키텍처 지식을 가지고 그의 설계도를 재설계했다는 뜻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내부 디렉토리 로그에 접속했다. 그 이름이 거기 있을 리 없다고 확신하면서도. 하지만 거기 있었다. 최민석, 외부 보안 컨설턴트, CTO 직속. 날짜는 3주 전이었다. 강준혁. CTO 강준혁 상무가 부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다. 레거시 프로토콜을 교체하고 접근 권한을 재할당하고 그가 말하는 더 효율적이고 현대화된 스택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양복을 입은 옛 망령들을 불러들이고 있었다. 최민석은 단순히 돌아온 게 아니었다. 그는 조직 깊숙이 박혀 있었다. 그 생각에 속이 뒤틀렸다. 놀라움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너무 쉽게 맞아떨어졌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서버는 우연히 재활성화된 것이 아니었다. 코드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익스플로잇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설계되고 통제된 것이었고 나는 기록에 남지 않게 그들의 난장판을 치우며 그 함정으로 걸어 들어간 꼴이었다.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블레이저 소매 사이로 찬 공기가 파고들었다.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배회했지만 타이핑하지 않았다. 더 검색할 것도 없었다. 답은 희미한 모니터를 통해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최민석이 무기를 만들었고 강상무가 그를 다시 고용했으며 나는 이 사실을 알면 안 되는 마지막 사람이었다. 최민석이 강상무의 비호 아래 조용히 돌아왔다는 사실은 내가 이미 의심하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이것은 침해 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테스트였고 나는 그 테스트 대상이었다. 침해 사고는 우리의 자동 탐지 프로토콜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건 두 가지 가능성을 의미했다. 위협 엔진을 완전히 우회할 만큼 정교하거나 누군가가 안전장치를 꺼버렸거나 나는 동쪽 패킷 흐름에 대한 4개의 자동 플래그 중 3개가 제거된 것이 아니라 음소거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마치 집안 사람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볼륨을 줄인 것처럼 나는 화면을 응시했다. 우리의 AI 기반 방어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 중이었지만 다리가 묶인 상태였다. 중요한 것을 보지 않고 있었다. 소음에 정신이 팔려 미끼를 물고 있었다. 진짜 공격은 사각지대를 뚫고 지나갔고 시스템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오버라이드 프로토콜 개시, 명령어 하나, 코드 한 줄. 그렇게 나는 기계의 자동 조종 모드를 껐다. 우리의 방어 스택은 더 이상 알고리즘에 의해 관리되지 않았다. 이제 그것은 내 것이었다. 모든 게이트, 모든 트리거, 모든 센서가 이 시점부터 뭔가 잘못된다면 시스템 탓을 할 수 없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떨어질 터였다. 손바닥엔 이미 땀이 배어 있었다. 터미널의 수동 모드 전환 확인 메시지가 깜빡였고 그와 함께 침묵이 찾아왔다. 진짜 무거운 침묵. 더 이상의 예측 피드백도 내가 프로그래밍하지 않는 한 어떤 알림도 없었다. 나는 완전한 통제권을 쥐고 시야 없는 비행을 시작했다. 시스템이 전환되는 순간 나는 스캔을 돌렸다. 새로운 것을 포착했다. 노드 C7의 행동, 로그 깊은 곳에 6주 전 삽입된 스크립트가 있었다. 코드는 미묘했고 악성도 아니었으며 노골적이지도 않았지만 해당 노드가 활동을 보고하는 방식을 재구성해 놓았다. 언어는 우아했다. 지나치게 우아했다. 날카롭고 경제적이며 재귀적인 그 문체. 나는 그 스타일을 알았다. 최민석이었다. 하지만 내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것은 메타데이터에 있는 메모였다. 승인 완료. KJ 강준혁. 그는 단순히 최민석을 데려온 게 아니었다.
그에게 우리의 보고 스택을 수정할 권한을 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보안 프로토콜이 침해를 감지하지 못한 것이었다. 센서들은 봐야 할 곳을 보고 있지 않았다. 보지 말라고 지시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두운 방을 둘러보았다. 여전히 혼자였다. 나는 숨을 고르고 소매에 손을 닦은 뒤 다시 작업에 들어갔다. 의심을 사지 않고 진입점을 닫아야 했다. 내가 그들을 역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선 안 됐다. 내 손가락이 더 빠르게 움직였다. 나는 방화벽 계층 구조를 재구성하고 로깅 동작을 다시 라우팅하고 의심스러운 아웃바운드 신호를 태그하여 조용히 모니터링했다. 그들이 은밀함을 원한다면 진짜 은밀함이 무엇인지 보여줄 생각이었다. 작업을 하는 동안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10년 전 야간 교대 첫 주, 세 번째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초조해하던 주니어 분석가 시절이 떠올랐다. 폐기된 백업 시스템에서 이상한 아웃바운드 트래픽 급증을 보고했던 때 나는 공포에 질려 매니저에게 전화했었다. 그는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라며 AI가 알아서 하게 두라고 했다. 이 시간 후 시스템은 붕괴되었다.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남은 건 나였다. 혼자서 춥고 겁에 질린 채. 그날 밤 나는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배웠다. 시스템은 스스로를 구하지 않는다. 사람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강상무 같은 사람들은 시스템이 자신들이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을 숨겨줄 거라고 믿는다. 등은 아팠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다. 오직 정확성뿐이었다. 태양이 스카이라인 위로 기미를 보일 때쯤 나는 불량 코드를 무력화하고 핵심 노드를 강화했으며 나에게만 보이는 시스템 알림의 그림자 레이어를 생성했다. 또 누가 이 일에 가담했는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시스템은 고장난 게 아니었다. 고의로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이다. 새벽 3시 3분. 침해는 마침내 봉쇄되었다. 나는 불량 내부 서버를 종료하고 세션 토큰을 만료시키고 손상된 디지털 인증서를 취소하고 모든 엔드포인트 연결을 재검증했다. 공격 벡터는 외부 게이트웨이를 건드리지 않고 무력화되었다. 심지어 우리의 이계층 시스템조차 혼란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것이 핵심이었다. 물론 보이지 않게 설계되었지만 나는 그것을 보았고 멈춰 세웠다. 시스템은 안전했다. 데이터 유출도, 서비스 중단도, 고객 피해도 없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봉쇄 작전이었다. 하지만 승리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공허했다.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12개의 모니터는 여전히 차가운 방 안에서 부드러운 녹색 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맥박은 드디어 진정되었지만 남겨진 침묵은 무균실처럼 삭막하고 무거웠다. 37분, 나는 새로운 사고 보고서를 열었다. 제목, 승인되지 않은 내부 침해 노드 ARC1DBX, 심각도, 치명적, 상태, 해결됨. 나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발견 시간, 침입 패턴, IP 추적, 에스컬레이션 경로, 적용된 정확한 대응 조치. 나는 6주 전에 깨끗한 기준선과 수정된 센서 스크립트를 나란히 비교한 코드 비교 파일까지 첨부했다. 최민석의 패턴 지문을 표시했다. 강준혁 상무의 승인과 연결된 메타데이터를 강조했다. 그것은 내가 지난 1년 넘게 제출한 것 중 가장 철저한 기술 보고서였다. 3시 21분, 나는 수신자를 수동으로 입력했다. 강준혁 상무, 인프라 책임자 이민호, 내부 감사팀, 그리고 CEO 박지훈 대표. 나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기다렸다. 3시 28분, 확인 징후를 보기 위해 대시보드를 확인했다. 티켓 활동 없음, 내부 핑 없음. 3시 35분.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자동 회신조차 없었다. 습관적으로 보낸 편지함을 열어 메일이 발송되었는지 확인했다. 그때 그것을 보았다. 박 대표의 이름 옆에 배달 상태 코드가 변경되어 있었다. 보안 요약 Q. 뭐라고? 이메일 헤더를 확장해 보았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녀의 주소를 필터링하여 내부 보안 트래픽의 비운영 수신자로 표시한 것이다.
내 보고서는 일 요약으로 라우팅되었다. 아침 7시 30분에 법무팀 누군가가 검토하는 묶음 이메일로 넘어간 것이다. 나는 그런 설정을 승인한 적이 없었다. 사실 과거에 CEO가 직접 볼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사고 보고서를 수십 건 제출했었다. 어떤 필터도 그것들을 건드리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 갑자기 시스템은 박 대표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침해 사고를 볼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아니, 누군가가 그런 결정을 내렸고 나는 그게 누구인지 알 것 같았다. 나는 보고서를 최소화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다. 다른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다. 메시지도 전화도 없이 서버의 조용한 웅웅거림과 내 머릿속의 잡음뿐이었다. 3시 43분 시설팀의 윤서연이 클립보드를 들고 서버 베이로 들어왔다. 야간 순찰 중이었다. 아직도 여기 있었어?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방금 끝냈어. 나는 평정심을 가장하며 말했다. 그녀는 스크린월을 힐끗 보았다. 2시 40분쯤 대역폭이 급증했던데 C구역 전력 소모도 그렇고.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망설였다. 뉴스에 나올 일은 아니야.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넌 항상 우리 나머지가 고장 난 걸 눈치채기도 전에 고쳐놓더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쁜 습관이지. 그녀가 잠시 멈칫했다. 수진아 클레, 네가 하는 일에 대해 누가 고맙다고 하긴 해?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기계들만 고마워하지.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나갔다.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로 사라졌다. 3시 51분, 나는 내 자리를 정리하고 가방을 메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건물은 어둑하고 삭막했다. 자정 이후엔 늘 그랬듯이. 하지만 오늘 밤은 더 춥게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가 지워진 것처럼. 그게 치매 사고인지 나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윤이 나는 금속문에 비친 내 모습은 나 같았지만 더 조용하고 작아 보였고 프레임 밖에 있는 것 같았다. 본능적으로 아이디 카드를 태그했다. 삐 소리가 나지 않았다. 비활성화된 건 아니고 그냥 느린 것 같았다. 아니면 내가 이제야 눈치챈 걸지도 모른다. 문이 닫힐 때 나는 구석에 있는 카메라를 쳐다보았다. 빨간 점 하나가 꾸준히 깜빡이고 있었다. 그것은 나를 지켜보는 게 아니었다. 나의 퇴장을 녹화하고 있었다. 깨끗하고 조용하게. 마치 내가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아침 6시 15분. 건물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지난밤의 옷차림 그대로 머리를 대충 묶은 채 세종 시스템 알카비아 본사로 다시 들어섰다. 눈은 화면을 너무 오래 봐서 그늘져 있었다. 태양이 스카이라인 가장자리를 기어오르며 유리 패널 로비로 긴 빛 조각을 던지고 있었다. 아침이 왔지만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인 한지은은 평소처럼 인사하지 않았다. 목례도 안녕하세요, 수진 팀장님이라는 말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화면을 내려다보며 산만하게 두드리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노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박 대리와 최 사원이 내 뒤에 탔다. 그들은 보통 시스템 로드 밸런싱에 대해 묻거나 밤사이 코드 푸시에 대해 농담을 던지곤 했다. 이번에 그들은 뻣뻣하게 침묵을 지켰다. 최 사원은 나를 힐끗 보더니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박 대리는 배지를 태그하고 앞만 보고 있었다. 잡담도 눈맞춤도 없었다. 6시 22분. 나는 4층 보안 및 인프라 레벨에 도착했다. 천장의 조명은 이미 완전히 켜져 큐비클과 매끈한 회의실 위로 밝은 흰색 빛을 뿜고 있었다. 에스프레소 바를 지나쳤다. 아무도 없었다. 이민호 팀장의 책상도 비어 있었다. 그때 서연이 보였다. 인사팀 스위트룸에서 태블릿을 들고 나오고 있었다. 인사운영 책임자인 윤서연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 우리는 6년 동안 함께 일했고 2번의 정리해고에서도 살아남았다. 지난 봄 내가 스타트업 제안을 받고 떠나려 했을 때 남으라고 설득한 것도 그녀였다. 그녀는 일요일마다 밈을 보내고
금요일마다 시계처럼 내 책상에 페퍼민트 차를 놓아두곤 했다. 그녀의 눈이 내 눈과 잠시 마주쳤다. 그러더니 그녀는 시선을 아래로 깔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 목례조차 없었다.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건 서연이가 바빠서 그런 게 아니었다. 무언가를 피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내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배경 소음이 웅웅거렸지만 완전한 문장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다. 느낄 수 있었다. 나는 폰을 두드려 슬랙을 열었다. 공지사항이나 정책 변경, 구조조정 같은 이 분위기 변화를 설명할 만한 게 있을지도 몰랐다. 핵심 보안 채널을 검색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었다. 사이드바를 스크롤했다. 인프라, 데브옵스, 컴플라이언스 모두 그대로인데 보안 채널만 사라져 있었다. 데스크톱 뷰로 전환하고 수동으로 저인 코어 시큐리티를 입력했다. 시스템이 응답했다. 채널이 존재하지 않거나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오류, 채널 없음 또는 권한 없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슬랙의 액세스 로그를 열어 그룹 권한별로 필터링했다. 3단계 깊이 묻혀 있었지만 데이터는 명확했다. 나는 48시간 전, 침해 사고 이틀 전, 오후 2시 26분에 핵심 보안 워크스페이스에서 제거되었다. 알림도 요청도 경고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 나는 화면을 응시했다. 손끝이 떨렸다. 수진 씨, 뒤를 돌았다. 정우성이었다. 새로 들어온 사이버 보안 분석가 중 한 명. 친절하고 똑똑하지만 2층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솔직한 친구였다. 그는 한 손에 커피를, 다른 팔에는 노트북을 끼고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저 내부 로그를 봤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젯밤 작업 정말 빠르시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약간 몸을 기울였다. 우리 보고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누가? 그가 망설였다. 강상무님 사무실에서요. 그가 무게중심을 옮겼다. 수진 씨,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들이 팀보드에서 치매 로그를 삭제했어요. 오경보였다고 하면서 주간 진단 보고서에 포함시켜버렸어요. 나는 턱을 악물었다.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가 빠르게 덧붙이고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 나는 거기 서서 맥박이 빨라지고 생각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내가 보낸 보고서, 침묵, 이상한 시선들. 내가 편집증적인 게 아니었다. 조직적인 배제였다. 누군가 나를 루프 밖으로 밀어내고 싶어 했다. 단순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워버리려는 것이었다. 자리에 앉았지만 의자가 낯설게 느껴졌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다가 생각 없이 움직였다. 나는 강상무가 새 시스템으로 이전을 강요한 이후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구형 백업 대시보드를 열었다. 내 접근 권한은 거기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그들이 미처 닿지 못한 곳에 내 눈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 오전 8시 57분, 사원증이 캘린더 알림으로 진동했다. 미팅, 강준혁 상무, 장소, 19층 임원실. 미팅은 정확히 오전 9시였다. 제목도 참조된 비서도 없었다. 그저 나와 내가 요청하지 않은 미팅뿐이었다. 나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한 호흡 정도 얼어붙었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올라가는 길은 평소보다 느리게 느껴졌다. 너무 매끄럽고 너무 조용했다. 지나가는 층마다 생명력이 넘쳤지만 19층은 소음이 죽으러 오는 곳이었다. 임원실 특유의 고요함. 문이 열리자 강상무의 비서인 김 비서가 리셉션 데스크에 앉아 있었다. 평소엔 따뜻하게 목례를 하거나 커피를 권하던 그녀였다. 오늘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노크를 한 번 했다. 대답이 없었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강준혁 상무는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 뒷짐을 지고 있었다. 스카이라인이 마치 자신이 소유한 기업 제국인 양 그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쳐다보지 않았다.
수진 팀장. 그가 낮고 외교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앉게. 나는 앉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책상으로 걸어갔다. 황갈색 봉투 하나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중앙에 놓여 있었다. 그는 두 손가락으로 봉투를 한 번 톡 쳤다. 우리는 구조조정 중이야. 그가 말했다. 우리의 미래 목표에 더 잘 맞도록 보안 기능을 재조정하고 있어. 맥박이 느리지만 무겁게 뛰었다.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물었다. 외부 모델로 전환한다는 뜻일세. 제3자 전문성, 더 유연하고 비용 부담은 적게. 그는 봉투를 가리켰다. 자네의 퇴직 패키지가 안에 들어있네. 넉넉한 전직 지원을 제공할 거야. 나는 눈을 깜빡였다. 저를 해고하시는 겁니까? 그가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재조정이라고 해두지. 경고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사람을 재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대형 치매 사고를 막아낸 직후에는요. 그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다. 최신 검토에 따르면 그건 보고할 만한 사건이 아니었어. 빠르게 해결되었고 과장되었지.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눈 뒤에서 열기가 치솟았다. 내 보고서를 묻어버렸잖아요. 난 절차대로 작성했어요. 날 핵심 보안 채널에서 내보냈고요. 소통 체계를 간소화했을 뿐이야. 최민석을 다시 데려왔잖아요. 그 말에 그가 잠시 멈칫했다. 고개를 기울였다. 수진 팀장, 감정적으로 굴지 말지. 내가 그를 노려보았다. 최민석은 명확한 사유로 해고됐었어요. 그는 불안정했어요. 익스플로잇을 제안해놓고 테스트라고 정당화했죠. 그런데 지금 그를 다시 데려왔다고요. 강상무는 폴더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최민석, 테크 조나스. 테크는 우리가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야. 그들은 애자일한 침투팀과 현대적인 프로토콜, 실시간 대응 구조를 갖추고 있어. 어제 오후부로 이미 계약 상태네. 나는 폴더를 열었다. 최민석 테크 벤더 계약 승인. 서명은 바로 어제 오후 3시 17분이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내가 그가 설계한 치매 사고를 막고 있는 동안 이 서류에 서명하셨군요. 강상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자네는 가치 있는 일을 해왔네, 수진 팀장. 하지만 시스템은 진화해. 우리는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혁신하는 벤더가 필요해. 내부 마찰이 아니라. 나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가벼웠다. 끝이었다. 이게 아무도 나랑 말을 안 하는 이유인가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서연이가 내 눈을 못 쳐다보는 이유? 치매 로그가 사라진 이유? 그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다른 사람들 얘기는 내가 할 수 없지. 이 회사에 7년을 바쳤어요. 그리고 우린 감사하게 생각하네. 아니요, 내가 쏘아붙였다. 목소리가 커졌다. 당신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의 벤더가 망가뜨린 걸 고치기 위해 나를 이용했어요. 그러고는 왜 애초에 그를 고용했는지 아무도 묻지 못하게 나를 쫓아내는 거죠. 강상무는 책상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자네는 이걸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진실보다 침묵이 더 가치 있다고 결정한 순간 당신이 개인적인 일로 만든 겁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나가기 위해 돌아섰다. 봉투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문 앞에서 나는 멈췄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죠. 내가 말했다. 내가 알아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떠날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는 이번엔 더 느리게 느껴졌다. 손에 든 봉투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가슴속에 쌓이는 압박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분노, 배신감, 불신. 하지만 절망은 아니었다. 절망은 절대 아니다. 그들이 취소하는 걸 깜빡한 단 하나의 시스템에 내가 여전히 접근할 수 있는 한 나는 타워를 나온 후 어디로도 가지 않았다. 루프탑 바도 조용한 공원 벤치도 머리를 식힐 장거리 드라이브도 없었다. 나는 집으로 갔다. 오전 10시 2분 내 아파트에 들어섰다. 블라인드는 여전히 닫혀 있고 노트북은 어젯밤 둔 그대로 열려 있었다.
방에서는 탄 커피 냄새와 과열된 플라스틱 냄새가 났다. 내 마음 상태와 똑같은 적막이 감돌았다. 공허하지만 날이 서 있는. 나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주방 카운터에 던져버렸다. 금액을 볼 필요도 없었다. 그게 무슨 가치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서명과 침묵. 나는 워크스테이션에 앉아 두 번째 모니터를 켜고 에어겟 외부망과 분리된 백업 터미널을 열었다. 클라우드에 연결되지 않았다. 세종 시스템의 네트워크에도 없었다. 그건 내 것이었다. 그들이 건드리지 않은 마지막 하나. 내 손가락은 천천히 신중하게 움직이며 명령어를 입력했고 치매 사고 시간대의 진단 로그를 복구했다. 오전 2시 1분에서 3시 15분 사이. 내가 발견한 것은 놀랍지 않았지만 여전히 아팠다. 치매가 시작되기 정확히 21분 전 보안 알림 억제 기능이 수동으로 트리거되었다. 판교 게이트웨이 조치, 행동 알림 비활성화, A 유형 패킷, 시간 오전 1시 39분, 접속 사용자 프로필 ABR1, 강준혁 상무에게 할당된 시스템 핸들. 나는 그 문자열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강준혁. 그는 단순히 사후 처리를 덮은 게 아니었다. 그는 치매를 준비했다. 센서를 끄고 혼란을 기다렸다. 그리고 폭발하기 전에 내가 그 모든 걸 막아내자 그는 내가 문제와 함께 사라지도록 만든 것이다. 나는 턱을 악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분노는 아니다. 아직은 증거가 필요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는 백업 시스템 내부에 숨겨진 디렉토리를 열었다. 팀 권한과 감사 로그에서 미묘한 이상 징후를 감지하기 시작했던 1년 전 내가 만들어둔 암호화된 아카이브였다. 강상무가 오기 훨씬 전 중복성을 통해 신뢰를 얻던 시절부터 형성된 습관이었다. 아카이브 안에는 인사심층이라는 중첩 폴더가 있었다. 압축을 푸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다. 안에는 메타데이터가 없는 PDF 문서가 하나 있었다. 제목은 보안 구조 조정 제안서 V3점, 이 최종. 처음 3페이지는 높은 수준의 전략 포인트, 예산 절감, 아웃소싱 혜택, 보안 역할 외부화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였다. 4페이지부터 이름이 나열되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스크롤했다. 각 이름 옆에는 해당 상태가 있었다. 유지, 재배치, 단계적 퇴출, 내 이름이 가장 먼저 있었다. 김수진, 단계적 퇴출, 2분기. 사유, 통합에 대한 저항, 레거시 마인드셋, 벤더 기반 아키텍처 적응력 부족. 나는 다시 읽었다. 그리고 다시 읽었다. 내 아래에는 6명이 더 있었다. 엔지니어 3명, 분석가 2명, 수석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1명. 모두 전환 또는 퇴출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알았다. 2명은 내가 멘토링했고 다른 1명과는 지난주에 점심을 같이 먹었다.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효율성에 관한 게 아니었다. 숙청이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입을 손으로 가린 채 앉았다. 가슴이 조여왔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다. 내가 믿었던 회사의 모습에 대한 슬픔, 실력이 근속을 의미하고 충성심의 유통기한이 없었던 그 회사. 나는 폰을 집어들어 이민호 팀장과의 문자 스레드 위에 손을 올렸지만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 그는 아마 회의 중이거나 아니면 더 최악의 경우 이미 줄을 섰을 것이다. 나는 낡은 검은색 가죽 개인 노트를 펼치고 쓰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18분. 내부 오버라이드에 의한 침해 시작. 센서 억제 확인됨. 종료 결정은 사건 이전에 내려짐. 통제권은 상실된 것이 아니라 양도된 것임.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문장에 2줄을 그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책상 서랍에서 작은 하드 드라이브를 꺼냈다. 라벨이 없는 밀봉된 검은색 유닛. 이것은 단순한 백업이 아니었다. 내가 fail safe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세종 시스템 인프라 스키마의 전체 사본과 강상무 팀이 지난 분기에 시스템을 전환할 때 아무도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 삭제되지 않은 레거시 관리자 자격증명체인. 아무도 내가 여전히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드라이브를 연결했다. 불빛이 깜빡였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전체적인 윤곽을 이해하고 내가 선택한다면 그것을 되돌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에 있었다. 다음 수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이건 알았다. 그들은 나를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 내가 끝날 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 눈을 뜨게 했을 뿐이다. 내가 감시자 파일을 다시 확인했을 때는 오후 9시 2분이었다. 나는 블라인드가 반쯤 내려진 창가에 앉아 있었다. 주황색 도시의 매연이 카펫 위로 번지고 있었다. 실내 공기는 정지해 있었고 백업 시스템 팬의 희미한 웅웅거림과 유리 패널 사이로 들리는 낮은 바람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나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그 부분은 몇 시간 전에 다 타버렸다. 이제 나는 준비가 되었다. 나는 와치도 와치덕 스크립트를 열었다. 코드는 깨끗하고 간결하고 조용했다. 소리치지 않았다. 기다릴 뿐이었다. 2년 전 내부 위협이 소문에 불과하고 수석 보안 엔지니어들이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이 프로토콜의 공식 명칭은 연속성, 안전장치였다. 계정 손실이나 예기치 않은 역할, 종료 시 시스템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 페일 세이프였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것을 본래의 이름으로 불렀다. 와치독. 그것은 자격 증명 클러스터에 연결된 하트비트 신호를 모니터링했다. 중요한 계정이 표준 비활성화 기간 외에 취소되면 와치독은 계층화된 프로토콜 체인을 트리거했다. 1단계 모든 활성 명령 모듈 격리. 2단계 금융 데이터 스트리밍 비활성화. 3단계 전체 잠금 봉쇄 및 로그 보관 시작. 그리고 3단계 아래 너무 깊이 묻혀 있어 대부분은 보지도 못하는 곳에 4단계가 있었다. 나만 아는 부분.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보조 서버로 핑을 보내는 코드. 내가 에코루트라고 부르는 세종 시스템의 생태계 밖에 있는 기계. 그것은 에스토니아의 시골에 있는 서버 스택에 살고 있었다. 암호화 전문가였다가 화이트 해커 컨설턴트로 전향한 옛 동료 송하은의 도움으로 몇 년 전에 구축된 섀도우 노드를 통해서였다. 하은은 싱가포르에서 국수를 먹으며 내게 말했었다. 정말 큰 무언가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자물쇠가 금고 안에 있지 않게 해. 에코루트는 단순한 백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카이브이자 기억이었다. 벤더 통합 추진 이전에 전체 세종 시스템의 스냅샷을 담고 있었다. 권한 트리, 관리자 오버라이드, 그리고 강준혁 상무가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전체 사용자 액세스 로그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와치독이 발동되면 에코루트가 깨어날 것이었다. 나는 의자에 기대어 코드 라인들을 응시했다. 스크립트는 변경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조용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졌다.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한 가지를 듣고 있었다. 김수진의 액세스가 프로토콜 없이 박탈되었는지 여부, 그게 다였다. 그리고 이제 나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나는 손가락을 키보드에 올려놓고 6개월 전에 오래된 이메일 체인을 열었다. 하은이 팀을 탈린의 하이브리드 인프라 기지로 옮긴 후 주고받은 짧은 대화였다.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는 여전히 읽지 않은 상태로 내받은 편지함에 있었다. 수진아, 만약 사라져야 할 일이 생기면 핑 2번 보내고 코드가 말하게 해. 우린 이걸 위해 만들었잖아. 데뷔하는 건 미친 게 아니야. 드문 거지. 나는 답장하지 않았었다. 지금까지는 나는 메일 쓰기를 클릭하고 내 단어를 입력했다. 와치독 대기 중. 전송을 눌렀다. 감정도 드라마도 없이 그저 사실만. 나는 창을 최소화하고 터미널을 닫았다. 스크립트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될 것이며 세종 시스템이 현재 사용하는 모든 도구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강 상무팀이 스택을 마이그레이션 했지만 핵심 로직은 다시 쓰지 않았다. 그들은 세련된 대시보드 아래 어떤 전선이 여전히 울리고 있는지 몰랐다. 바닥 장판 밑은 절대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르고
침묵이 내려앉게 두었다. 패배의 침묵이 아니었다. 막을 필요가 없는, 그저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 폭풍이 오기 전에 그런 종류의 침묵이었다. 저녁 9시 48분. 밖의 도시는 신호등과 아파트 창문의 불빛을 제외하고는 어두워졌다. 나는 창가에 서서 강 건너 세종 시스템 타워에 여전히 불이 켜진 사무실들을 내려다보았다. 7년 동안 그 건물은 두 번째 집처럼 느껴졌었다. 이제는 그저 유리와 강철로 된 텅 빈 프레임처럼 보였다. 무게도 기억도 없는, 그들은 침묵이 나를 지울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내가 잠들지 않는 시스템의 일부를 구축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아침 7시 23분. 나는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세종 시스템 타워 앞에 서 있었다. 가방은 가져오지 않았다. 스카프, 출입증, 그리고 코트 주머니에 넣은 은색 USB 드라이브뿐이었다. 밖의 인도는 아침 출근길의 인파로 분주했고 사람들의 얼굴은 스마트폰 화면과 카페인으로 밝혀져 있었다. 내가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수백 번 그랬던 것과 다르지 않게. 하지만 이번에 나는 위기를 해결하러 온 게 아니었다. 떠나러 온 것이었다. 로비는 기억보다 따뜻했다. 윤이 나는 바닥은 너무 많은 빛을 반사했고 벽에는 새로운 브랜딩 패널이 붙어 있었다. 민첩성, 신뢰, 혁신, 웃음이 나올 뻔했다. 안내 데스크의 보안 요원은 신입이었다. 내가 배지를 태그할 때 그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여전히 작동했다. 그건 그들이 내 물리적 접근 권한은 아직 취소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디지털 부분만 막았을 뿐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보안 부서로 갔다. 문이 열리고 한때 내 집이라 불렀던 복도가 나타났다.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다. 구석에서 죽어가는 시들한 고사리 화분, 화이트보드 옆에 얼룩진 유리벽, 게시판에는 지난 분기 보안 감사 때 붙여둔 내 포스트잇이 여전히 붙어 있었다. 사람이 첫 번째 방화벽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복도를 걸어갈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몇 명은 힐끗 보더니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어떤 이들은 눈치채지도 못했다. 나는 이미 유령이었다. 내가 지나갈 때 서연이 이번 회의실에서 나왔다. 그녀가 멈췄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나도 웃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승인도 사과도 아닌 그저 인식이었다. 나는 계속 걸었다. 내 책상은 내가 떠났을 때와 똑같았다. 마우스패드는 약간 비스듬히 놓여 있었고 노트는 위험 모델링에 대한 메모가 반쯤 적힌 채 펼쳐져 있었다. 이가 빠진 손잡이가 달린 내 검은색 머그잔은 여전히 모니터 옆에 있었다. 갈색 고리 자국을 남긴 채 얼어붙은 식은 커피. 나는 잠시 앉았다. 오래는 아니었다. 코트 주머니에서 은색 USB를 꺼내 키보드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암호화된 로그, 교차 참조된 타임스탬프, 행동 이상 징후, 그리고 자동 실행 스크립트 하나. 악성도 아니었고 그저 시끄러울 뿐이었다. 세종 시스템의 어떤 기기에 꽂히든 깨끗한 시각적 감사 추적을 열어줄 것이었다. 설명도 편집도 없이 오직 사실만, 메모는 남기지 않았다. 그걸 발견한 사람은 이해하거나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고 두 결과 모두 내게 유리했다. 나가려고 돌아섰을 때 복도 저쪽에서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오픈된 기술 베이 쪽을 힐끗 보았다. 최민석이었다. 그는 6번 터미널 위에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창을 전환하며 빠르게 타이핑하고 있었다. 두 번째 모니터는 인프라 권한 대시보드를 보여주고 있었다. 루트키 마이그레이션을 설정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눈에 띄지 않게 다가갔다. 그는 미러링된 계정 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자 권한을 다시 라우팅하고 있었다. 철저히 감사하지 않으면 지저분해질 작업이었다. 그의 손이 푸시 라이브, 푸시 라이브 명령어 위를 맴돌았다. 그는 망설이더니 아마도 응답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창으로 다시 토글했다.
그는 무언가를 잊었다. 화면 오른쪽 하단 구석에 작고 거의 보이지 않게 떠 있는 것이 보였다. 내부 트리거 해제 안 됨. 그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 어떤 권한 에스컬레이션을 하든 마이그레이션 이후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레거시 모니터링 레이어. 내가 여전히 접근할 수 있는 그곳으로 미러링 될 것이라는 뜻이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복수의 미소는 아니었다. 만족감도 아니었다. 그것은 체스 말이 제자리에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의 미소였다. 억지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전략 밑에 있는 함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 나왔다. 탕비실을 지나는데 주니어 엔지니어인 진희가 고개를 들어 작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들 중 누구도 몰랐다. 그들은 시스템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고 누군가 어디선가 여전히 문을 지키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게 나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여전히 나일지도. 엘리베이터가 조용히 열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누르고 숨을 내쉬었다. 분노도 공포도 없이 오직 통제뿐이었다. 문이 닫힐 때 나는 마지막으로 USB를 생각했다. 호기심 많거나 용감한 누군가가 꽂을 때까지 또는 적절한 실수가 그 존재를 촉발할 때까지 건드리지 않은 채 거기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시끄럽게 하는 건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었다. 코드가 스스로 말할 것이다. 아침 7시 1분, 시스템이 깜빡였다. 그러더니 정지했다. 김수진의 계정 C, 켄드릭 프라이머리는 메인프레임 내부의 관리자 승인하에 9번 터미널에서 전송된 CTO의 마스터 오버라이드 프로토콜 스크립트 한 줄에 의해 비활성화되었다. 경고도, 확인 화면도 없이 조용한 실행 명령뿐이었다. 신호가 한 번 맥박치더니 새 갈래길로 갈라졌다. 와치독이 깨어났다. 22층에서 최민석은 인프라 콘솔이 초록색으로 깜빡이는 동안 데브옵스 감사 시트를 반쯤 읽으며 쓴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다. 그는 밤새 코딩한 미러링된 권한 세트를 라이브로 푸시하고 레거시 사용자들의 루트 레벨 권한을 최민석 제어 스키마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을 막 마친 참이었다. 첫 번째 깜빡임은 6번 대시보드에서 발생했다. 클라이언트 리포팅이 정확히 4초 지연되었다.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7시 2분까지 방화벽 검증 노드가 루프를 돌기 시작했다. 그것이 와치독의 1단계 프로토콜을 트리거했다. 시스템은 검증된 레거시 토큰을 실행하지 않는 모든 터미널에서 명령 계층 권한을 조용히 회수하기 시작했다. 4단계 이상의 액세스 레벨은 이제 읽기 전용이었다. 비밀번호들이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초기화되기 시작했다. 와치독의 로직코어가 생성한 무작위 문자 연로. 다시 4층에서 주니어 엔지니어 진이가 화면에서 고개를 들고 눈을 깜빡였다. 저기, 개발 대시보드 이상하지 않아요? 그녀가 큰 소리로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7시 3분 매출 조정 노드가 2번의 연속적인 내부 핑에 응답하지 않았다. 2단계가 발동되었다. 대시보드들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금융, 그 다음엔 보안. 오류 메시지는 간단했다. 루트 불일치.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19층 이사회실에서는 조찬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박지윤 대표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분기별 성장 수치 슬라이드를 보고 있었다. 강준혁 상무는 스크린 근처에 서서 여느 때처럼 자신감 넘치게 효율성, 간소화된 보안, 현대화에 대한 요점을 클릭하며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박 대표의 비서인 김 비서가 방으로 들어왔다. 노크도 없었다. 창백한 얼굴이었다. 대표님, 방금 개인 편지함에 알림이 왔습니다. 박 대표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알림? 김 비서가 출력된 종이를 건넸다. 법무팀 보안 프린터에서 급하게 가져온 것이었다. 박 대표는 한 번 읽고 다시 읽었다. 더 천천히. 자격증명 불일치. 비상봉쇄 시작됨. 레거시 스크립트. 발동 시간 오전 7시 1분. 주제 김수진 씨 켄드릭.
기본 권한 취소됨. 위치, 세종 시스템 글로벌 코어. 그녀는 강상무를 쳐다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7시 4분, 건물 전체에 혼란이 일기 시작했다. 내부 이메일이 반송되었다. 터미널들이 자동 잠금되었다. 2명의 컴플라이언스 분석가가 쿼리 도중에 감사쉘에서 쫓겨났다. 영업부의 계정 관리자 3명이 고객 파일에서 차단되었다. 한 명은 유리벽 뒤에서 소리치기도 했다. 계약서 보관소에 접속이 안 돼. 다 회색으로 변했어. 진이가 일어나서 서연의 책상으로 걸어갔다. 저기 엔드포인트 모니터에 문제가 있어요. 세션 중간에 제 관리자 역할이 다운그레이드 됐어요. 서연이 자신의 스테이션을 빠르게 클릭했다. 나도 그래. 로그들이 뒤섞여 있어. 세 층 위에서 최민석은 마침내 패턴을 알아차렸다. 그는 모니터링 패널을 클릭하다가 얼어붙었다. 모든 권한이 취소되었다. 그의 오버라이드 도구조차 잠겨 있었다. 화면에 깜빡이는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시스템 무결성 위반, 에스컬레이션 비활성화. 그는 백업 터미널로 달려갔지만 와치독 3단계가 이미 검증되지 않은 모든 서브넷을 격리한 상태였다. 최민석 테크의 제어 경로는 사라졌다. 강상무의 폰이 진동했다. 알림 하나, 그리고 10개가 더. 그는 박 대표를 쳐다보지 않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7시 6분, 와치독은 4단계를 실행했다. 압축된 코드 덩어리가 세종 시스템의 통제를 벗어난 안전한 외부 노드, 에코루트로 발사되었다. 거기서 요약 감사 보고서가 생성되어 박지윤 대표의 수신함으로 전송되었다. 제목은 이러했다. 봉쇄 발동 감사 보고서 첨부. 승인되지 않은 권한 마이그레이션 감지됨. 보고서는 길지 않았다. 깨끗하고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으며 김수진의 원본 개발자 키로 서명되어 있었다. 박 대표가 일어섰다. 방 안에 모두가 침묵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강상무를 보며 말했다. 자네가 치매 사고를 숨겼군. 그러고는 그걸 막은 유일한 사람을 해고했고. 강상무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사회실 박복도 모니터에 붉은 배너가 뜨기 시작했다. 액세스 일시적 비활성화. 시스템 재검증을 기다리십시오. 7시 7분 건물 전체가 침묵의 봉쇄 상태에 들어갔다. 사이렌도 경보도 없이 연결된 모든 시스템에서 한 구절만이 조용히 메아리 쳤다. 와치독 프로토콜 완료. 아침 7시 42분 나는 강 건너 동쪽으로 2블록 떨어진 린트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곳에서는 다크 로스트 커피와 계피 향 그리고 공기에 매달린 비 냄새가 났다. 밖의 도시는 평소의 리듬으로 웅웅거렸다. 하지만 다리 건너편 세종 시스템의 유리 요새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맥박치고 있었다. 여기서 보면 여느 오피스 타워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이제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안에서 사람들은 목적이 아니라 공황 상태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세라믹 머그잔으로 천천히 마시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내 코트는 의자 뒤에 깔끔하게 걸쳐져 있었고 스카프는 노트북 옆에 개켜져 있었다. 은색 USB는 없었다. 물론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남겨두었으니까. 바리스타인 엘레나가 카운터 뒤에서 나를 힐끗 보았다. 저기서 일하셨죠, 맞죠? 그녀가 타워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그랬지. 무슨 일이 있나 봐요. 7시부터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네요. 그녀는 구석에 걸린 작은 TV를 가리켰다. 뉴스 속보 자막이 화면 하단을 흐르고 있었다. 속보. 세종 시스템. 내부 봉쇄로 타격. 거래 플랫폼 중단. 추정 손실 900억 원. 육박. 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또 다른 헤드라인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다. 소식통에 따르면 레거시 프로토콜 침해로 내부 감사 발동. 흔들리는 영상이 잠깐 나왔다. 세종 시스템 로비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누군가는 전화를 하고 누군가는 멈춰버린 태블릿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최민석이 배경에 잠깐 비쳤는데 유니폼을 입은 기술자와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창 너머로 정문 계단 근처에 있는 진희가 보였다. 그녀는 한 손에 사원증을 들고 더 이상 초록색 불이 들어오지 않는 개찰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엘레나가 볼륨을 높였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잡음을 뚫고 나왔다. 오늘 아침 7시 1분 정각에 내부 와치독 프로토콜이 발동되었습니다. 비밀 소식통에 따르면 원본 개발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나는 컵 가장자리 뒤로 미소 지었다. 확인되지 않은 채로 두자. 추측하게 내버려둬. 나는 업무용이 아닌 관찰용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내 개인 대시보드가 빠르게 로딩되었다. 연결 상태 양호. 에코 루트는 안정적이었다. 감사 로그는 이미 두 대륙에 백업되었다. 이제 그들은 막을 수 없었다. 진실은 이미 그들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내 생각을 방해하는 핑 소리가 났다. 하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신호 깨끗함. 잘했어. 언제나처럼 조용하게. 또 다른 알림이 울렸다. 이번에는 공개 플랫폼이었다. 태성캐피탈의 CEO 장태수. 세종시스템의 최대 기관 고객인 그가 자신의 인증된 계정에 한 줄짜리 상태 메시지를 올렸다. 내가 지금 유일하게 신뢰하는 사람은 김수진이다. 그녀 없이는 우리도 없다. 엘레나가 작게 숨을 들이켰다. 잠깐 김수진, 언니예요? 나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커피 한 잔을 더 따라 내 잔 옆에 놓았다. 서비스예요. 아침 7시 53분. 박지윤 대표가 세종시스템 로비 밖으로 나왔다. 창문을 통해 그녀의 엄격하고 읽을 수 없는 표정이 보였다. 그녀는 성명도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팀이 그녀 주위로 모여드는 방식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하고 있었다. 붕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초래한 침묵 때문에. 붕괴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유리를 깨거나 경보를 울리지도 않았다. 그저 속삭였다. 조용할 때 왜 듣지 않았어. 박 대표 뒤로 강상문은 보이지 않았다. 아직 위층에서 허둥대며 사과문을 쓰거나 너무 늦게 무언가를 삭제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다. 카페는 내 주변에서 고요했다. 엘레나는 다시 유리잔을 닫기 시작했다. 저쪽 테이블의 남자는 한 손으로 폰을 들고 한 손으로 타이핑하고 있었다. 세상은 언제나처럼 돌아갔다. 지금 이 순간만 빼고 나는 소음 밖에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타워를 뒤돌아보았다. 원망도 승리감도 아닌 명료함이었다. 나는 그들을 부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을 붙들어주던 손을 놓았을 뿐이다. 공식 성명이 발표된 것은 오전 9시 4분이었다. 즉시 발효. 강준혁 상무는 세종시스템의 최고 기술 책임자직에서 사임했습니다. 내부 검토 진행 중. 전환 지원 제공 예정. 딱딱하고 전문적이고 차가웠다. 하지만 모두가 이해했다. 닫힌 문 뒤에서 이사회는 마침내 실패의 사슬을 검토했다. 최민석의 유령 서명, 의심스러운 로그 수정, 내부 알림의 조용한 경로 변경, 그리고 물론 여전히 온전한 모든 조기 탐지 레이어에 꿰어있는 김수진의 이름까지. 오전 10시 6분, 최민석 테크의 사무실 공간은 비워졌다. 최민석 본인은 연락이 두절되었다. 점심 무렵 그의 회사 홈페이지는 404 오류를 반환했다. 세종 시스템 타워 내부에는 화재 후의 연기처럼 침묵이 감돌았다. 서연은 그날 출근하지 않았지만 오전 늦게 그녀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뭔가 말했어야 했어. 나는 멈칫했지만 전체 로그를 읽었다. 네가 맞았어. 수지는 집 창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구름 아래로 도시가 빛나고 있었다. 받은 편지함은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외부의 제안들, 내부의 사과들. 박 대표 비서실에서 온 조용한 문의 하나는 복구 과정 동안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지 묻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은색 드라이브 백업이라는 라벨이 붙은 아카이브 폴더를 클릭했다. 안에는 문서 하나가 있었다. 실행 파일도, 멀웨어 악성 코드도,
오버라이드 명령도 없는 깨끗한 PDF. 제목: 사고 보고서 오전 3시 1분. 치매 봉수의 작성자 김수진. 전체 로그 체인 첨부됨. 편집되지 않음. 그녀가 몇 주 전에 보냈던 것과 똑같은 보고서였다. 필터링되고 묻히고 무시당했던 바로 그 보고서. USB에 들어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속임수도 복수 코드도 파괴 계획도 아닌 오직 진실뿐이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마침내 그것을 읽었을 때, 진짜로 읽었을 때, 다른 모든 것은 스스로 풀려버렸다. 수지는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의기양양하지 않았다. 우쭐하지도 않았다. 그녀가 느낀 것은 이름 붙이기 어려운 노력 끝에 얻은 고요함이었다. 마치 의도했던 것보다 더 오래 들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는 기분. 핑 소리가 났다. 이번엔 하은이었다. 에코루트 로그 아카이브 완료. 내 액세스는 유지되겠지만 아마 더 이상 필요 없을 거야. 수지는 화면이 아니라 그 생각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코트를 집어들었다. 밖에서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카페는 문을 열었고 기차는 제 시간에 다녔고 돌아갈 필요가 없는 사무실에서는 이메일 알림이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바뀌었다. 저 밖이 아니라 그녀 안에서. 그녀는 테이블에서 노트를 집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촘촘한 필체로 2줄을 적었다. 나는 그들을 파괴하지 않았다. 그저 보호하기를 멈추었을 뿐이다. 그녀는 책을 덮고 문을 나섰다. 때로 정의는 불길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거짓말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걸어나가는 모습처럼 보인다. 당신이 옳은 일을 했음에도 과소평가받거나 무시당하거나 침묵을 강요당했다고 느낀다면 이것을 기억하라. 당신의 침묵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위험하게 만든다. 그리고 당신의 진실은 수진의 진실처럼 기다리고 있다.